네, 안녕하세요. 홈더 연구원을 일하고 있는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플라즈마 월드랩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이 플라즈마 월드랩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포스팅을 했고요. 이렇게 플라즈마 연구들에 대해서 지도의 형태로 표현했고, 그리고 글로 또 정리를 했었습니다. 발표 목적부터 말씀드리고, 저는 항상 발표하기 전에 목적이 뭔지부터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번 발표의 목적은 이 플라즈마 월드랩을 통해서 1년 정도 됐어요. 플라즈마가 나온 지가 백서가 작년 8월쯤에 나왔으니까. 네, 그동안 진행됐던 플라즈마 연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최신 동향까지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네. 전달 방식은 여기 계신 분들이 백그라운드가 되게 다양할 거니까 최대한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깊이가 아쉬우실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이 월드맵 본문 글과 함께 좀 각 연구 리서치 원문을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럼 먼저 플라즈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플라즈마, 저는 항상 이렇게 쉬운 정의, 저만의 쉬운 정의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플라즈마는 결국 이 루트 체인만 올바르게 작동하는, 여기서 루트 체인은 이더리움 메인넷이죠. 그래서 자식 체인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합의가 깨지더라도, 비잔틴이더라도 자식 체인에 있는 사용자들의 자산 혹은 뭐 상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레이어 2 확장성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플라즈마가 가지는 장점이 나오는 건데요. 체인을 저희가 확장할 때 합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체인처럼 POA 노드 하나만 둬도 이렇게 충분히 확장성을 높게 가져가면서 동시에 안전성도 보장이 되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제가 링크 이더 리서치랑 저희 회사 미디엄 블로그에 올린 걸 링크로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좀 탄생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걸 만들었나? 보통 플라즈마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한테 보통 들어오는 질문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질문 하나는 보통 이제 좀 비개발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요즘 이더리움 잘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플라즈마 한다고 했는데 아까 뭐 망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쪽은 좀 개발자분들인데, 요즘 플라즈마 연구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플라즈마 MVP 올해 뭐 2월, 3월 이때 나온 거 이후로 전혀 흐름을 잡지 못하겠다.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먼저 드리면, 어제까지 플라즈마 카테고리로 등록된 그 이더 리서치의 글이 숫자가 129개예요. 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뭐 물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뭐 이거 무조건 많이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고, 질문 첫 번째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연구의 흐름이 오히려 너무 빨라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일반 대중분들 입장에서는 전달되는 자료가 솔직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쉽게 설명을 듣고 최신 동향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따라잡기 쉽지 않은 게 정말 당연한 게, 연구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이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재단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각지의 여러 팀들이 동시에 달려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흐름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가 지금까지 없어요. 물론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지난 10월에 올라온 글인데, 플라즈마 플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플라즈마 나름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근데 이 글에서 보이는 문제는, 일단 평가를 나름대로 해놨는데 평가 지표가 축이 3개죠. 굉장히 뭐 이런 것들이 다 플라즈마를 평가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 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포괄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 글의 작성자와 이 플라즈마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이 표를 작성한 사람과 플라즈마 제너레이터, 이게 보시면 이 표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되게 다 장점을 다 모아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동일적이에요. 저는 객관성에 좀 의문을 표하고 싶고, 그리고 동일한 글에 리플로 달린 글인데 이분이 이 브리프를 작성한 건데,
여기 보시면 뭐 역시 이제 지표들은 아까보다 더 많아졌죠. 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여기 보시면 글루온해서 초록불이 다 들어가 있죠. 다 좋다는 거예요. 자기 다 좋다. 근데 동일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에 굉장히 좀 결함이 있죠. 네. 그래서 좀 모든 연구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플라즈마 연구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런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 가치는 좀 객관적이어야 된다. 네. 저도 물론 플라즈마 연구하고 있고 솔루션 내놨지만 이걸 너무 내 거를 자랑하는 용도로 만들면 객관성이 너무 떨어져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을 가져가자. 그리고 간결하게 하자, 최대한. 그리고 플라즈마 연구들 정말 많은데 다 연관성이 있어요. 다 기존의 모델을 개선하고자 나온 모델들도 많고 기존의 모델을 참고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연결성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플라즈마 월드맵에서 두 가지 큰 탭을 요구하는데요. 하나는 Simple Transfer, 그리고 하나는 General State and Computation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은 약간 비트코인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라즈마, 한쪽은 이더리움 수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라즈마,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현재 나온 플라즈마 연구들은 모두 다 거의 다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류의 이제 이쪽 심플 트랜스퍼 류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드맵에서 제너럴 스테이트 부분을 지워버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 지도랑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더리움 그러니까 제너럴 스테이트 쪽 연구만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고 정말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근데 왜 이렇게 연구가 적냐 이쪽에 이거 저번에 제가 미니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반대역으로 뭔가 어려움도 많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처음 출발할 때 그랬던 것과 같이. 그래서 근데 이번에 지난 10월 말에 대부분 열렸었잖아요. 거기서 플라즈마 세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캐러핑 피처라는 그 플라즈마 연구자 오미세 우티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즈마에서 스마트 컨트롤을 구현하는 것은 성대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플라즈마 연구에 나름 이제 이 스마트 컨트롤을 구현하고 있는 연구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러 팀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요즘 이게 되게 핫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희 연구도 이쪽에 연구를 매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플 트랜스퍼부터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각 솔루션들을 그 전에 먼저 플라즈마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플라즈마는 이렇게 이더리움 루트 체인 그리고 플라즈마 체인 이렇게 있습니다. 플라즈마 체인에서 이 오퍼레이터가 블록을 생성하고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플라즈마 오퍼레이터가 플라즈마 체인에서 블록을 생성을 하죠. 트랜잭션을 모아서. 그리고 나서 아직 이 블록은 여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나서 오퍼레이터가 여기 트랜잭션을 제출해서 블록을 여기다 제출하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가 채굴을 해서 트랜잭션을 포함시키고 블록이 이제 제출이 되게 된 겁니다. 컨펌이 된 거죠. 커밋이 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칼 플로이시가 작성한 그 자료고요. 이것도 레퍼런스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앞에서 예시를 보면 오퍼레이터가 블록을 다 자기가 커밋을 하잖아요. 제출하는데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잘못된 블록 제출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잘못된 블록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많은 그 솔루션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플라즈마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재판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나? 이게 첫 번째고요. 이건 딱 봐도 쉬워 보여요. 증거만 있으면 다 가능한 거니까요.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증거가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심증은 있어요.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근데 재판에서 적어도 내가 지지는 않을 수 있을까? 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결국 오퍼레이터가 루트 체인 블록을 제출했지만 이 데이터들은 사용자들한테 전파하지 않고 부정행위했을 경우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제출한 거죠. 이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와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 어벨러빌리티, 데이터 가용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플라즈마에서 중요합니다. 네. 플라즈마 MVP부터 살펴볼게요. MVP는 역시 이런 바이너리 머클트리 구조로 각 TX, UTX인데요. UTX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블록을 구축을 하고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컨펌 시그니처라고 좀 쉬운 말로 번역해보면 이중 확인 서명인데 내가 전송한 트랜잭션이 오퍼레이터가 뭔가 조작하지 않고 잘 담았다라는 걸 확인하는 설명을 한 번 더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것만으로는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이거 두 번째 장치를 주는데 exit priority,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탈출 우선권이 주어지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보면 오래된 트랜잭션, 오래된 UTXO에 대해서 exit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블록 3번이 이 오퍼레이터가 조작을 한 다음에 이거를 루트체인에 제출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보내지 않았어요. 블록 내용을. 사용자들은 얘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사용자는 다 이제 엑싯을 하게 되는데 엑싯 할 때 이 다 블록 3 이전에 포함된 UTXO들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블록 3에 포함된 UTXO 기준으로 엑싯을 하더라도 우선권이 밀리게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용자들이 항상 오퍼레이터보다 엑싯을 탈출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질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플라즈마 MVP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서명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 두 번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솔루션들이 다 이런 것들을 컨펌 시그니처를 없애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일환으로 나온 게 플라즈마 캐시인데요. 플라즈마 캐시는 스파르스 머클 트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렵고 코인 기존과 달리 이런 트리에 이 리프 노드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고유한 코인 아이디와 그 사람이 소유자의 주소 같은 걸 이제 밸류 값으로 넣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코인이 해당 블록에 포함되었다 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걸 쉽게 증명이 가능해요.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플라즈마 캐시는 이런 DA 문제라든지 이런 걸 풀려는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생기는 문제가 제가 아까 이 코인이 다 고유한 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 ERC721 토큰 아시죠? 이 코인들이 다 크립토키트예요. 네, 그래서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non-fungible 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불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이게 제가 아까 해당 코인이 블록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블록마다 그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블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코인에 대한 사용 기록의 검증 비용이 선형적으로 쭉 증가합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문제로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플라즈마 캐시를 계산하고자 하는 나온 모델들이 다 이런 부분 지불 문제, 그리고 부분 지불 불가능한 문제죠. 그리고 이 히스토리 리덕션, 그러니까 검증 대상이 되는 히스토리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플라즈마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지불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건데요. 플라즈마 캐시가 아까 이렇게 5이더를 넣었으면 5이더 그대로 지켜요. 그러니까 현금과도 같아요. 쪼개지지 않거든요. 근데 플라즈마 데빗에서는 코인에다가 이렇게 일종의 퍼센테이지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5이더인데 지금 여기서 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5이더를 입금을 했고 5이더를 다 지금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1이더를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5에서 4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한 퍼센트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 지불 측면에서 조금 개선을 했죠. 이게 키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비탈릭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거 디프래그멘테이션. 여러분 다 컴퓨터 사용하실 때 디스크 조각모음 해보셨죠? 네, 디스크 조각모음과 비슷한 유저 메커니즘으로 해결을 하는 건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코인을 그러면 큰 단위로 하지 말고 아주 미세한 단위로 분할을 하잖아요. 근데 미세한 단위로 분할을 하게 되면 마치 이제 이게 부분 지불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코인이 너무 장단으로 쪼개지면 하나하나 엑시트할 때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가스비 줘야 되잖아요. 가스비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트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아주 낮은 반대로 분할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비탈릭은 이거를 개선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코인 여기 이 빨간색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코인들이 다 LSA 소유라고 할게요. LSA 코인들이 이렇게 하나의 이 가지 안으로 이쁘게 모을 수 있으면 이 증거를 제출할 때 요거랑 요것만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뭐 다 이렇게 증거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돼요. 네. 근데 하나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이 코인들을 다 여기다 예쁘게 모으지? 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한 게 이 디프래그멘테이션 그 연구들이고요. 네. 그게 좀 키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검증 비용이 너무 비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측면에서 나온 또 연구가 플라즈마 XT라는 건데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체크 포인트를 두는 건데 딱 여기까지 맞아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죠. 체크 포인트를 딱 찍으면 이 블록 2가 지금 체크 포인트가 되는데 이전 블록에 대해서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죠. 네, 여기까지는 맞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검증해야 될 대상을 줄이는 겁니다.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문제가 체크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하지? 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XT에서 얘기한 거는 오프체인에서 사용자가 투표를 해요. 근데 여기서 투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진짜 그 사용자가 여기다가 OK를 했나? 혹은 투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루트체인에서 검증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투표의 무결성, 그러니까 투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방식을 이 CAS라고 하는데 크립토 이코노믹 어그리게이트 시그니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검증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진짜 사용자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검증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요거를 해결을 하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플라즈마 프라임인데요. 이번에 데브콘에서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 지금 이것도 비탈릭이 제시를 한 아이디어인데 굉장히 좀 플라즈마 캐시 분야 쪽에서 굉장히 지금 이게 제일 최신이에요. 네. 여기서 그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코인에다가 여기 뭐 유니크 프라임 넘버라고 있는데 고유한 소수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블록에서 코인이 사용되었는지 안 사용되었는지 이거를 저희가 아까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만 사용됐을 경우에는 이걸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데 여기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7만 사용됐다? 그러면 이 승수에다가 2 곱하기 3 곱하기 7승을 해줍니다. 나중에 7이 사용되는지 안 사용되는지 보려면 이 어큐뮬레이터의 승수에 이게 2, 3, 7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면 되는데 그거 검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굉장히 간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한 페이퍼가 이 플라즈마 프라임 연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운 말로 생각을 하면 검증 비용이 굉장히 싸졌다 기존에 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또 플라즈마 스냅 이쪽은 이제 플라즈마 MVP나 캐시 계열은 아니고요. 완전히 이제 어카운트 밸런스 이더리움이랑 비슷한 어카운트 밸런스 모델인데 여기서는 이 영지식 GK 스마트랑 이 어카운트 밸런스 모델, 이더리움 비슷한 모델이죠. 이거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 방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꿨고 검증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 어벨러빌리티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상 좀 설명을 좀 생략을 할게요. 플라즈마 스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플라즈마 게임 이더리움 쉽게 말하면 이 제너럴 스테이트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이 립다오 쪽에서 제시한 플라즈마 립 아이디어와 그리고 저희 온더에서 하고 있는 플라즈마 EVM 쪽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플라즈마 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미니 세미나에서 일반 상대 플라즈마 관련 연구 분석을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 영상을 또 체크를 해보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미리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비트코인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UTXO에다가 이 NST라고 하는데 Non-Fungible Storage Token이라고 이게 어려운데
그 ERC721 토큰에다가 그 밸류에다가 뭐 리더나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루트,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저장하는 그 대표 해시 값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서 UTXO로 이렇게 뭔가 연산을 하고 바꾸고 값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한 모델인데, 네, 역시 자세한 거는 여기 이 링크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EVM인데요. 플라즈마 EVM은 좀 특이하게도 그 이더리움 그 메인체인과 구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이 되게 많죠. 네,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고 있는 덱들 당연히 다 여기로 똑같이 동일하게 옮겨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옮기는 과정도 복잡하죠. 그냥 그대로 그냥 코드 다 똑같은 거니까 다 옮겨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랑 증거가 없는데 재판에서 적어도 지지는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데이터 가용성 문제, 이거 두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전자에 대해서 트루빗 like verification 팀이라고 이런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금 일반 상태 플라즈마, 제너럴 스테이트 플라즈마를 하려고 구현하려고 하는 팀들 대부분이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그 저희 정순영 대표님이 또 발표를 글을 올리신 게 있는데 이걸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키 아이디어는 오퍼레이터가 그 자기가 연산한 블록에 대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뭔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챌린저가 서로 계속 질문과 답변을 계속 이어가면서 어디서부터 서로가 달라졌는지 딱 그 지점을 찾아내요. 그런 다음에 그 달라진 지점만 딱 이더리움에서, 이게 빨간색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연산을 딱 한번 해봐요. 그럼 누가 맞는지 틀린지 그 가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용성 솔루션인데요. 이거는 좀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키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누구나 포킹을 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블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이쪽에서 그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제출하고 또 데이터를 다 전파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DA에 문제가 생긴 거죠, 데이터 가용성에. 이런 경우에 사용자들이 이 파이널라이즈 블록, 이전에 파이널라이즈 블록이라 하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블록인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포크를 냅니다. 포크를 내서 탈출을 해요. 엑시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서 안전한 이 유효한 상태를 기반으로 엑시스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크를 누구나 할 수 있게 열어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포크를 해버려요. 계속 포크를 내면 정상적으로 블록이 당연히 진행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포크를 하는데 비용 모델을 따로 두는데요. 여기서 비용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중요한 키 아이템은 공격 의도의 확률에 가까우면 비용을 좀 많이 부과를 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데이터 가용성의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이 탈출을 하려는 확률에 가깝다, 탈출의 의도에 가깝다 하면 수수료를 낮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제 이 X축이 그거예요. 이제 난 여기서 탈출할래, 포크를 통해서 탈출할래 라고 그 동의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고요.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보면 이 비용이 다 낮아지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공격자가 자기네들 그러니까 거짓 어카운트를 많이 만들어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아? 라는 그런 방법이 생기죠. 그런 루트, 시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루트도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비용 곡선이 두 가지인데, 사용자들이 이 비용들을 다 나눠내는 구조인데 공격자들은 다 이거를 동일하게 지불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만큼의 비용들을 다 공격자가 지불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 비용은 비쌀 것이다 라는 이 키 아이디어고요. 예, 여전히 이제 여러 좀 어쨌든 엑시스를 하는데, 탈출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건 분명한 결함인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아직 저희가 연구돼야 될 부분을
아직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요즘 최근 연구 동향은 어떤 거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가장 활발한 쪽은 역시 플라즈마 캐시 쪽에서 이런 partial spending이나 history reduction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 가장 핫하고, 플러스 이 simple transfer 쪽은 이쪽 가장 핫하고, 그 다음에 역시 스마트 컨트랙터 쪽 계속해서 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연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아까 플라즈마 스냅처럼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플라즈마 솔루션들도 굉장히 요즘 핫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현재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